온몸의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검붉은 선혈이 쏟아져 나왔고 차갑게 식은 시신은 마치 불에 탄 숯덩이처럼 새카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삼류 공포소설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던 남자, 조선의 제16대왕 인조의 장남 소현세자가 죽음을 맞이한 직후의 모습을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의 실제 문장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는 역사상 가장 패륜적이고도 음습한 의혹. 병자호란의 치욕을 딛고 새로운 조선을 꿈꿨던 개혁 군주는 왜 고국으로 돌아온 지 불과 2달 만에 그토록 처참한 몰골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그 서늘한 진실을 향해 걸어 들어가 봅니다. 이야기는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을 잉태한 8년 전의 차가운 겨울에서 시작됩니다. 1637년 1월 남한산성의 성문이 열리고 인조는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찌으며 항복의 예를 올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그 치욕의 대가로 청나라는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를 전리품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시 세자의 나이 26. 그는 낯선 땅 심양으로 끌려가 기약 없는 인질 생활을 시작합니다. 보통의 인질이라면 두려움에 떨거나 신세 한탄으로 세월을 보냈겠지만 소현세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심양관이라는 거처를 단순한 감옥이 아닌 국제 외교의 최전선 사령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청나라의 고위 관료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관찰했고 서양 선교사 아담샤를 만나 천문학과 과학기술 그리고 천주교라는 새로운 문명에 눈을 떴습니다. 심양의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수익으로 끌려온 조선 포로들을 노예시장에서 사들여 해방시키기도 했습니다. 소현세자에게 심양은 유배지가 아니라 낡고 부패한 조선을 뜯어고칠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배움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조선에 남아있던 아버지 인조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왕에게 아들의 성공적인 외교 활동과 백성들의 칭송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서늘한 칼날이었습니다. 청나라가 무능한 자신을 폐위시키고 똑똑하고 젊은 세자를 새로운 왕으로 앉힐지도 모른다는 편집증적인 공포가 인조의 머릿속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보낸 편지를 읽는 인조의 손은 반가움이 아닌 분노로 떨렸고 세자가 보내온 청나라의 신기한 물건들은 아비의 자리를 넘보는 불충한 증거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심양에서 세자가 차기 군주로서의 역량을 키워갈수록 한양의 궁궐 깊은 곳에서는 그를 제거해야 한다는 어두운 사리가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1645년 드디어 8년의 인질 생활이 끝나고 세자가 귀국하던 날 비극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0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645년 2월 그토록 그리던 고국 땅을 밟았지만 세자를 맞이하는 궁궐의 공기는 한겨울 삭풍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인조는 아들을 위한 환영 행사를 대폭 축소했고 신하들이 세자에게 하례를 올리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8년 만에 만난 부자의 상봉 장면은 눈물겨운 포옹이 아니라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세자가 청나라에서 가져온 청나라 황제의 벼루를 선물로 올리자 인조가 그 벼루를 집어들어 세자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벼루가 깨지며 튀어오른 먹물 파편처럼 부자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산산조각에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지 정확히 2달이 지났을 때 건강하던 세자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병명은 학질, 지금의 말라리아였습니다. 건장한 30대 남성이 갑자기 학질로 쓰러진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더 수상한 것은 치료 과정이었습니다. 인조는 당시 왕실 의료진인 내의원 의관들을 모두 배제하고 이영익이라는 인물에게 세자의 치료를 전담시켰습니다. 이영익은 정식 의과 시험을 거친 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조의 총애를 받던 후궁 조소용의 본가에서 드나들던 출처가 불분명한 침술가였습니다. 조소용은 소현세자 부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며 인조의 귀에 끊임없이 세자를 모함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가 천거한 의원에게 세자의 목숨을 맡긴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창경궁 환경전, 세자가 누워있는 방 안에는 매캐한 약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영익은 며칠 동안 세자의 몸에 수없이 침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열을 내린다는 명목으로 놓은 침인데 침을 맞을 때마다 세자의 기력은 급속도로 쇠약해졌습니다. 회복을 위한 의술이 아니라 생명을 갉아먹는 추술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병세가 악화된 지 불과 3일 만인 4월 26일 소현세자는 끝내 눈을 감습니다. 임종을 지키는 가족도 제대로 된 유언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문스러운 침 자국만이 그의 몸에 남았습니다. 멀쩡히 걸어서 궁으로 들어왔던 차기 국왕이 아버지의 감시와 무자격 의원의 시술 속에서 단 며칠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병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자가 숨을 거둔 직후 시신을 염습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광경은 실록에 고스란히 박제되었습니다.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붉은 피가 흘러나오므로 검은 명목 얼굴을 덮는 천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 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조선 왕조실록 인조 23년 6월 27일의 기록입니다. 왕의 죽음을 기록하는 사관이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라고. 직접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학절로 죽은 시신이 이렇게 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독살, 그것도 아주 강력한 피소나 수은 같은 맹독에 의한 사망임을 시신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조의 반응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독살당한 정황이 명백함에도 그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신하들의 입을 철저히 틀어막았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맡았던 이영익을 처벌하기는커녕 비호했고 장례 절차는 일반 사대부의 장례보다도 못하게 서둘러 끝내버렸습니다. 왕의 장례 기간인 3년상은커녕 단 7일 만에 장례를 마쳐버린 것입니다. 마치 이 죽음을 세상에서 빨리 지워버리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말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조의 칼끝은 죽은 아들을 넘어 남아있는 며느리와 손자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세자의 부인인 강빈이 인조의 수라상에 독을 탔다는 누명을 씌워 사약을 내렸고 어린 세자의 아들 셋을 모두 제주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중 2명은 유배지의 혹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를 죽이고 손자들까지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이 광기 어린 숙청 작업을 통해 인조가 얻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왕권을 위협했던 개혁의 싹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바꾸려 했던 소현세자의 꿈은 역설적이게도 그를 낳아준 아버지의 열등감과 권력욕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 수 있었던 군주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강제로 퇴장당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세상을 떠난 뒤 조선은 급격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가 꿈꿨던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과 실용적인 개혁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조선은 다시 성리학의 명불론에 갇힌 채 200년 뒤 열강의 침략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살아서 왕위에 올랐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역사를 배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밤 창경궁을 거닐다 보면 아직도 억울함에 눈을 감지 못한 세자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권력이란 과연 무엇이기에 아버지가 아들의 몸에 독을 퍼붓고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명을 앗아가야만 했을까요? 숫덩이처럼 검게 변해버린 소현세자의 시신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어쩌면 세국으로 치닫던 조선 왕조의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는 가장 끔찍하고도 슬픈 자화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소현세자의 의문의 죽음, 그 진실을 추적해보았습니다.